네, 잘 쉬셨습니까? 네, 5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사회 변동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은 사회의 각 분야는 동일한 상태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과학기술은 급격하게 변화하지만 교육제도와 정치제도의 변화는 매우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사회 변동이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교재 85장에 보시면 사회 변동의 원인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이 발전하면은 사회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기술 결정론적인 관점이 있고요. 또 이데올로기가 변화하면은 또 사회 변동을 이뤄낸다 뭐 이런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이 시민교육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새마을교육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정부가 하는 어떤 지역사회에 어떤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새마을교육이 강조되었으나 이런 어떤 탑다운식의 어떤 정책보다는 이제 시민들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시민교육이 중시되기 시작하였고요. 또 이 경쟁과 갈등이 변동의 주요 요인임을 얘기하는 상호작용론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또 엘리트와 정부가 사회 변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구조론적인 관점, 이 4가지 관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 결정론적인 관점은 사회 변동은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제 과학 발전의 힘으로 사회가 변동하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도 이제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세계가 한 이제 나라가 전 세계의 나라가 한 2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모든 정부의 이런 속성을 갖추고 그 정부다운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한 150개 정도가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150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뭐 이제 세계 어떤 수출하는 국가로 뭐 그전에 국가 순위를 보면은 12위, 뭐 11위, 뭐 10위까지도 올라간 이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뭐 많은 반도체라든가 무슨 이제 고급 이제 고부가 가치 어떤 이런 것들을 생산하게 되면서 수출하게 되면서 결국은 엄청난 사회 변동을 일으켜냈죠. 그러한 하이텍이 발전하는데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선택의 가능성을 증대시켰어요. 자, 과거의 여성들은 대개 이제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다가 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래서 어려서는 뭐 아버지의 부양을 받다가 결혼을 하면은 남편의 부양을 받다가 또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이제 뭐 아들의 부양을 받고 뭐 이렇게 살았으나 이러한 이제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여성들도 이제 결혼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각자의 결정. 이제 대학원을 가고 뭐 아이를 생산하는 것도 과거에는 뭐 만들어지는 대로 아이를 낳았으나 지금은 가족 계획에 의해서 아이를 우리가 하나나 둘이나 이렇게 계획을 해서 아이들을 낳게 되잖아. 이러한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뭐 선택의 가능성이 증대된 것이 어느 쪽으로 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선택의 가능성이 증대될수록 인간은 또 굉장히 불안정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오히려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되지 않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테크닉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기술 등으로 다양한 것이 대체되면서 사회 변동을 유도했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인공지능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저출산 사회가 됐어도 문제 없어요. 이제는 많은 것들이 다 과학기술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기술의 발명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창출시켜서 또 다른 사회 변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하이텍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그 미숙련직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직을 하게 된다. 많은 것이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공장들이 식품을 만들어내는 공장들도 거기 가면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전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뭐 조합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포장을 하는 것까지 다 전자동이기 때문에 딱 한 사람만 있으면 공장이 풀 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인간의 효율성이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 얼마나 뭐 기억 같은 거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 인간은 이제 제대로 된 기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이러면서 실제로 지금 굉장히 비싼 고가의 기계들이 나오면서 인간의 몸값보다도 기계값이 더 비싸게 되는 이런 비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PC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인공지능 등으로 계속 사회가 변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러한 기술을 다 배우기 위해서 좀 어려운 교과의 내용이라든가 과학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수학 과목의 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이 기술 결정론자들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너희 나라에 테크놀로지가 발전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수학을 어렵게 배워야 되고 과학을 어렵게 배워야 된다라고 이들이 대답을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인데요. 자, 이데올로기도 사회의 변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거나 또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칼 막스는 이렇게 봤어요. 이데올로기란 관념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 양식 등의 사회의 하부 구조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파악되는 상부 구조의 관념이다라고 보았고요. 특정 계급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특정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또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와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여서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신교육사회학에서 이야기했듯이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뭐예요? 특정 계급이 소위 말해서 그 사회의 이제 상층 계층 이익을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 상부 구조가 이 하부 구조에게 어떠한 변동의 지침을 강조하게 되면서 자, 학교에서 배우는 거 열심히 배워야지 또 이렇게 해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생존할 수 있어 또 웃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지 면접에 특히나 요령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보면서 스펙을 많이 쌓아야 돼 영어도 잘해야 돼 자 웃사람에게도 굉장히 겸손해야 돼 자 인사는 첫 번째 뭐 면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데올로기의 이러한 측면을 허위의식이라고 봤고 자,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계급적인 이해에 기반해서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막스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가 좋은 노동자를 많이 생산해내려면 어떻게 돼요?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이 아이의 전공과 특성 뭐 이런 관심에 맞는 그러한 기술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기술대학이 발전을 해야지 자, 학교에서는 그냥 전통적인 지식만 배우고 그 다음에는 직장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 조직의 이데올로기를 잘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아이가 되도록 이력서를 작성을 하고 그렇게 면접을 해야 되고 또 직장을 다닐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사회 변화가 유발되는 중요한 요인은 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관념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나 사회가 어떠한 변동의 지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유지가 되기도 하고 또 의식적으로 그러한 관념이 형성이 되면서 사회에
어떤 이 상부 구조의 지침을 잘 따라가는 이제 근로자들을 만들어 낸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상호작용적인 관점인데요.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쟁과 갈등의 연속으로 봤어요. 이러는 과정 속에서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봤어요. 자, 권위의 배분을 둘러싼 불일치와 갈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 이거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존재하고 또 쉼표가 빠졌네요. 자, 현상 유지를 원하는 집단과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 사이에서 늘 갈등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 막시스트들은 그렇게 봤어요. 우리는, 각 개인들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내부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이제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구조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갈등을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봤어요. 또 코조라고 하는 사람도 긴장과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어떤 혁신을 자극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사회가 변동하는 이러한 중요한 원인으로 이 경쟁, 갈등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이런 것들이 사회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당시 이제 오바마의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여부를 두고 그 백인들을 지지하는 이제 공화당과 다양한 인종을 대변하는 민주당 간의 갈등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봤는데요. 자, 이 백인들은 미국의 이 건강보험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기존에 그 기득권들의 그 수입, 의사들의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제 한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화당은 미국의 그 오바마 건강 케어, 이거를 반대하려고 했고, 또 민주당은 의료보험의 범위를 넓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백인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고 흑인과 소수인종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또 수혜자가 굉장히 적은데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주로 이제 의사들 많이 배운 백인들이 더 소득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원으로서 이러한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했더니 결국은 이제 공화당이 합의해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상호적인 관점, 뭐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 보셨지만 한국에서는 뭐 코로나 검사를 받는데 얼마인데 미국에서는 뭐 400만 원이 든다.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의 이 건강보험 이 시스템이 백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구조적인 관점인데요. 정부와 엘리트 집단의 규모가 대규모화되고 또 관료 체제화 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이 관료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갈등주의자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제기했는데요. 자,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누가 만들어가야 되냐면은 헌법에 명시됐듯이 그 나라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관료지 시스템을 좀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러한 정치 구조를 만들어 갈 때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관점에서도 보면은 자,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을 1980년 이후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각 가정에서는 노인을 모시고 부모를 모시는 것은 각 가정이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회복지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각종 기금을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를 모시는 일도 국가나 지자체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뭐 이러는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부가 너무 많은 이 복지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인간적인 관계이나 그러나 이러한 복지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될수록 서양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실직이 되면은 부모 찾아가지 않아요. 내가 고용보험을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노동청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실업구직급여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제 이 관료 체계가 대규모하게 되면 이러한 집단 간의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책의 87쪽에 보시면 사회 변동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회 변동은 뭐 순환론적인 관점, 뭐 발전적인 관점, 또 균형 이론적인 관점, 뭐 사회 심리적인 관점으로 라우라라고 하는 학자가 1977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환론, 사이클 시오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의 변동은 성장, 쇠퇴, 정복, 붕괴를 통해서 순환을 거듭한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죠. 이제 어떤 농촌 사회에서는 이제 그 선진국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진국처럼 발달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과거에 굉장히 많은 이제 농가 밭이 없어지면서 이제 막 사회가 그 대도시화되고 막 도시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돼요? 과거에 푸른 들이 있었고 무슨 땅이 있었고 농사를 짓던 뭐 이런 데를 이제 그리워하면서 또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론은 사회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 쇠퇴, 정복, 붕괴를 통해서 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자, 그래서 한 차례를 돌아서 먼저 이제 다른 차례로 쭉 돌아가게 된다. 사회는 늘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발전론인데요. 사회는 우리가 사회 발전을 진화론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 갈등론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진화론자들은 사회는 늘 진보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 기능론자의 대표적인 또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꽁뚜도 사회가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천천히 진보, 변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진화론이다, 사회 진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뒤르갱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왔는데 뒤르갱은 이제 교육사회학의 뭐 창시자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화로 설명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뒤르갱도 사회가 계속 진화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사회는 기계적인 연대에서 유기적인 연대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계적인 연대란 예를 들면 무슨 혈연 관계로 만들어진 가족 단위의 어떤 연대가 중요하다가 이제 유기적인 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또 직업을 찾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직업이 점점 분화하게 되잖아요. 그 이러는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까? 과거의 농촌 사회에서는 가족들,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 단위로 뭐 이러한 생업을 유지했으나 이제는 혈연 관계에 있지 않은 많은 직장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인정, 뭐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는 진보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개인의 독자적인 인정과 개인의 권리가 중시된다. 이런 것들 하나 이제 진화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회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전하게 되느냐? 갈등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본질이다. 이렇게 봤고요. 사회에 내재하는 갈등이 변동을 일으키는 수동적인 기제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각 개인들에게 또 사회가 갖고 있는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불평등에 대한 그런 갈등이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추동적인 기제가 된다. 그래서 갈등론적인 갈등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균형 이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책에 89쪽에 있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의 한 부분이 파괴가 되어도 다른 부분이 기능을 보상하면서 원래 균형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유기체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이게 이제 뭐 개인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팔이 하나 없어요. 팔이 하나 없는 사람도 다른 쪽으로 밥도 먹고 뭐 글씨도 쓰고 뭐 기계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 한쪽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원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항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유기체가 계속해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거죠. 자, 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집에 어머니하고 아이만 낳게 되었지만 이러한 가족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신다라고 해서 이 조직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정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도 일정 하면서 수행해 나가면서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이 두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기능을 발휘하면서 균형적인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유기체로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우리가 균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균형 이론에 의해서 사회가 변동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사회 심리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의 요인으로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자, 이 사회 심리론자들은 경제 성장률과 성취 동기가 높은 곳에서 기업가가 배출이 되어서 이들이 경제 발전을 추진해 나간다고 봤어요. 자, 한국 같은 사회에서도 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한국 사람들도 이 성취 동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잘 살아야 돼. 우리도 선진국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지금 10등이야. 뭐 맨날 그 등수로 우리 비교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많은 기업가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도 이 명찰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H기업, 미국의 그 자동차 명당에 여기도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무슨 H기업이라든가 뭐 S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창업자들이 이제 이 어떠한 이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성취 동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경제 발전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사회 심리론에서는 이러한 이 사회 발전의 변동의 요인으로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자, 우리가 이 뭐 잡스라든가 또 이제 빌 게이츠라든가 또 무슨 구글을 창업자 레리 페이지라든가 뭐 세르게인 브린든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고 있고,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걸어다니면서도 하나의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라든가 자기 일상생활에 이제 편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어떤 유비쿼터스 사회를 만들어간 것에 어떤 개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 심리이고, 이러한 어떠한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또 사회는 급속한 변동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 변동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교육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러한 사회 변동을 어떻게 촉진을 했는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동이나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주체는 인간의 지식, 태도, 기능 이런 것들이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연마시켜서 사회 변동의 동기를 제공하고 사회 변동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교육은 도서 벽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함으로 하는 이런 의무 교육이 굉장히 잘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잘 고착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 변동, 급격한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 보야 될 개별 학습입니다. 제가 이걸 어저께 바꿨는데도 또 아직 파일이 잘못 올라갔나 봅니다. 자, 이 학습은 우리가 이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개별 학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오늘 사회 변동과 관련된 제 강의 들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암기식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자, 우리나라 지금 교육의 인재상은 창의적인 인재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나 교육 과정이, 교육의 방법이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이제 저출산 사회로 인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로봇과 같이, 인공지능과 같이 일해야 되는 이러한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교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은 과연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억압적인 학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지, 억압적인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누르고 압박하고 이렇게 순종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나라 의무교육과정은 중학교 3학년까지나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아이들이 어떤 교과 선택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제2외국어 같은 것들도 지금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베트남 사람이야. 그러면 제2외국어로 영어가 아닌 베트남어로 배우고 싶지만 학교에서는 무조건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의무교육과정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과 선택권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심화학습과 대학 교육 과정과의 연계. 그래서 심화교육을 통해서 뭐 학생들이 뭐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대학과의 어떤 코오퍼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는 심화된 교육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 생각하는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이 하나씩 과제를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는 원칙적으로 제 강의가 끝나고 일주일 안에 탑재하도록 돼 있지만, 제가 일부 탑재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많이 연락을 해와서 지금은 약간 그 과제 탑재 시기를 조금 늘려놓기는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자, 질문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